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돌무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매년 정확히 같은 시기에 강물이 넘쳐 흐르며 검은 흙을 선물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자연현상 하나로 인류 문명의 정점에 선 제국이 탄생했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5,000년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세월 동안 명맥을 이어온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쯤 나일 강가에는 인류가 만든 가장 경이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나일강은 불어나 주변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는데, 이건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죠. 물이 빠진 뒤 남은 검은색 진흙층은 놀라울 정도로 비옥했고, 이 덕분에 이집트는 고대 지중해 권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지리적 조건도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서쪽에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이 천연 장벽을 형성했고, 북쪽과 동쪽으론 지중해와 홍해가 외부 침입을 차단해줬죠. 이런 환경 덕분에 이집트인들은 외부 위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부족 단위로 먹을거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시절, 나일강 주변에서는 벌써 체계적인 농사와 도시 중심의 삶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기원전 3100년, 메네스라는 이름의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해서 분열되어 있던 상부 지역과 하부 지역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 파라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죠. 통일 이후 이집트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고왕국과 중왕국 그리고 신왕국 시대로 구분됩니다. 각 시대마다 찬란한 문화적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혼란과 쇠락의 순환도 반복됐습니다. 고왕국 시기는 이집트 역사상 첫 번째 황금기로 평가받으며 피라미드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 불가 사이로 꼽히는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왕의 무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간에만 이런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파라오는 신의 화신처럼 여겨졌고, 백성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막강한 힘을 행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음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제3왕조의 조세르 파라오를 위해 총리였던 이모테프가 설계한 6단짜리 계단형 구조물이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 즈음 제4왕조를 연 스네페루는 더욱 완벽한 형태를 추구했는데, 처음엔 중간에 각도가 꺾이는 구분 형태를 만들었다가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고 완전한 삼각형 모양의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해냈습니다. 쿠프와 카프레 그리고 멘카울의 파라오는 기자 지역에 거대한 피라미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평균 2.5톤 되는 돌 232만 개로 쌓아올린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 건축물인데, 현대식 중장비가 전혀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학계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에 있는 카프레 피라미드 앞쪽에는 사람 얼굴과 사자 몸을 한 거대한 스핑크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바위를 통째로 깎아서 조각한 이 작품은 오랜 세월 피라미드를 지키며 서 있었는데,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 전공 교수인 로버트 쇼크는 스핑크스가 약 1만 년 전쯤 제작됐을 거라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5왕조 시기로 넘어가면서 피라미드 건설 열기는 점차 식어갔고, 대신 태양의 신라를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짓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됩니다. 제6왕조 말기에 접어들자 왕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지방 귀족들의 세력이 점점 커졌고, 설상가상으로 나일강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대규모 기균이 발생하면서 약 500년간 이어진 고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1중간기에는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인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일강은 거대한 사막처럼 메말랐고, 이집트 전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자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혼란에 빠진 중앙정부에서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파라오가 동시에 왕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11왕조 때가 되어서야 겨우 혼란이 수습됐고, 테베 출신의 강력한 왕조가
이집트를 다시 하나로 통일한 이후부터를 중왕국 시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기존 수도였던 멤피스 대신 상류 지역의 테베를 새로운 수도로 정해 통치했고, 이 안정기는 상당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기원전 1674년경 청동 무기와 전차라는 첨단 군사 기술로 무장한 히크소스족이 이집트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적이었고, 제13, 14왕조의 혼란을 틈타 자리를 잡은 히크소스족은 제15왕조를 세워 약 100년간 지배했는데, 이 시기를 제2중간기라고 합니다. 히크소스족이 사용했던 강력한 전차와 활, 방패, 그리고 금속 무기는 나중에 이집트인들이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반격에 나설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제17왕조가 히크소스 군대를 격파했고, 제18왕조의 아흐모세가 완전히 그들을 쫓아냈는데, 이는 기원전 1567년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신왕국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미라 제작 기술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와서 육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신을 정교하게 보존했고, 거의 5000년 동안 이어진 미라 제작은 고대 이집트만의 독특한 전통이자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죠.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영토 확장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히크소스 침입의 치욕을 결코 잊지 않고 서아시아 지역을 정복해 나가면서 과거의 굴욕을 씻어내고 이집트의 위상을 되찾았죠. 누비아를 정복한 투트모세 1세는 아시아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명성을 떨쳤고, 이로써 이집트 국민들의 자긍심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신왕국 파라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인물은 하텝스트였는데, 그녀는 신왕국 시대 유일한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끈 하트셉수트는 군사력보다는 무역을 통해 이집트를 발전시켰고,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집트인들은 외부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트셉수트에게 불만을 품은 왕족들의 반발로 결국 투트모세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18왕조의 파라오들은 거대한 정복자들 같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은 투트모세 3세로, 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집트의 전성기 동안 신처럼 여겨진 파라오가 누렸던 권력의 규모는 거대한 신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특히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신전인 카르나크 신전은 1000년에서 2000년에 걸쳐 건설됐습니다. 한편 거의 모든 이집트 파라오가 숭배했던 신 아몬이 있었는데, 정치와 종교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아멘호테프 4세가 등장하여 신 아몬을 버리고 아텐을 숭배하기로 결정하며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아케나톤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수도를 옮기고 아텐을 위한 새로운 도시 아케타톤을 건설했는데, 종교를 개혁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정치계와 종교계 모두에서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아케나톤은 죽고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났으며, 일신교는 후대의 종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기원전 1351년 아케나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투탕카멘은 아몬을 다시 이집트의 최고신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는 명성에 비해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고, 약 10년간 통치한 후 18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한 명인 투탕카멘 소년왕의 무덤은 1922년 영국인에 의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굴되지 않은 무덤에서 수많은 부장품들이 보존되어 있었고, 투탕카멘의 미라 얼굴은 황금 마스크로 덮여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머리 한쪽에는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학자들은 투탕카멘이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죠. 고왕국 시대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신비로움이 있다면, 신왕국 시대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토와 찬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318년에 시작된 제19왕조에서는 신왕국의 정점에 있던 람세스 2세가
파라오였습니다. 람세스는 약 66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념물을 세웠고, 특히 아부 신베레는 4개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는 대신전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이집트 건축 역사상 최초의 암굴 신전이었습니다. 높이가 20m에 달하는 4개의 거대한 조각상은 모두 람세스 2세의 모습이었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람세스 2세는 아시아의 새로운 강적인 히타이트족과 전쟁을 벌였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수많은 전투를 벌인 카데시 전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습니다. 16년간 계속된 전쟁 끝에 양측은 마침내 평화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평화 조약으로 기록됐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히크소스, 바다 민족, 히타이트,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등의 침입을 받았는데, 바다 민족의 침입은 매우 오랜 기간 계속되어 제19왕조 시대에는 그들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19왕조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 무너지고 제20왕조가 이어받았지만, 리비아와 바다 민족이 연합하여 이집트를 침입했고, 침입자들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이집트는 국력과 재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제20왕조의 후기 파라오들은 그 후유증에 시달렸고, 정복했던 영토들은 이 기회에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왕국 시대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였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황금 시대가 점점 몰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500년간 번영을 누린 신왕국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외침으로 인한 혼란기인 제3중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후기 왕조 시대로 진입했고, 제26왕조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며 이집트의 오랜 침체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시도했던 것 중 하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 건설이었는데, 이는 훗날 수에즈 운하 건설의 토대가 됐고, 이집트의 마지막 토착 왕조인 제30왕조가 끝나가면서 이집트 역사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그들은 이집트를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로 만들었고, 페르시아 황제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의 신앙을 멸시했지만, 또 다른 페르시아 왕인 다리우스 1세는 이집트의 신을 존중하며 이집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84km 길이의 운하가 완성될 때까지 12만 명의 이집트인이 혹독한 노역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집트인들은 페르시아의 가혹한 통치에 지쳐 독립을 시도하며 저항했습니다. 스스로 저항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를 바랐는데, 마침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원전 332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해방시켰으며, 이집트인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의 종교와 전통을 존중했고, 이집트인들은 그를 파라오로서 기꺼이 받들었으며,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포함한 제국 전체에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집트 문화도 이 시기에 재편됐고, 지중해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는 수백 년 동안 지중해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고 프토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됐으며, 그의 측근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를 융합하고 이집트의 전통을 존중하며 300년간 통치했습니다. 이집트에는 기원전 288년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있어 당대 최고 수준의 선진 문명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통치 후기에 이르러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 부패가 만연해졌으며, 이집트인들은 두 차례나 반란을 일으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동맹과 외교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클레오파트라 7세의 권력에 매혹됐고, 그가 암살된 후 그녀는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자신의 왕좌와 이집트에서의 지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의 공격으로 안토니우스가 패하자 절망한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택했으며 이제 이집트는 파라오의 혈통을 완전히 잃고 로마의 속주가 됐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서 황제에게 곡물과 파피루스 등을 공급했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 이집트에서도 번성했습니다.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가 이집트를 동화시키는 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처럼 이집트의 신들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은 쇠퇴했고 641년에는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는 큰 변화를 겪게 되어 현재 이집트 문화의 뿌리를 찾아보면 로마와 그리스, 기독교,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아무르는 아름다운 수도 알렉산드리아에 매료됐지만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슬람 본토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결국 메피스 근처에 푸스타트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고 이 도시는 1000년 넘게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집트는 우마이야 왕조와 이슬람 제국의 아바스 왕조를 거쳤으며 아랍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 정착해 왔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도인 콥트 교도들은 아랍인들과 경쟁하고 지배층으로 올라서기 위해 아랍어를 사용했고 기존의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아랍어와 이슬람이 많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종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극심한 기근과 군사적 위기를 바탕으로 튀니지에서 일어난 파티마 왕조에 의해 정복됐으며 파티마 왕조는 독자적인 칼리프 체제를 유지하며 이집트를 넘어 시리아와 시칠리아까지 정복했습니다. 969년 파티마 왕조는 요새 도시 카이로를 건설하고 이를 수도로 삼아 이집트를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었고 카이로는 점차 거대한 도시로 성장했으며 이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알아즈하르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과도한 부와 왕실의 사치는 맘루크 왕조 후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고 1516년 오스만 투르크군의 공격을 받고 이듬해 붕괴되어 이집트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속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스만 제국의 통치력은 약해지고 그곳에 있던 맘루크들의 세력은 커졌으며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기간 동안 이집트는 잠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이집트를 점령한 짧은 기간 동안 민주주의 혁명 사상이 이집트에 유입되어 이집트 국민들의 독립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이때 1805년 알바니아 출신 지도자 무하마드 알리가 이집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통치자가 됐고 그는 군대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대 이집트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고 1250년부터 이집트를 지배했던 맘루크 세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인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성대하게 개통됐지만 많은 이집트인들이 무리한 공사로 인한 과로로 목숨을 잃었고 정부는 파산 상태에 빠져 결국 수에즈 운하의 지분을 영국에 팔아야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 영국은 이집트의 정치에 점점 더 간섭하기 시작했고 1914년 영국은 이집트를 대영 제국의 보호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반영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이제 영국의 완전한 보호 아래 놓이게 됐으며 이때부터 이집트에서는 민족 독립을 위한 격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영국의 지배에 분노한 이집트인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고 1922년에 마침내 이집트 왕국이 성립됐지만 1936년에도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철수하지 않고 방어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집트는 2차 대전 기간 동안 영국에 의해 지배됐지만 완전한 독립을 누리기는 어려웠고 2차 대전이 끝나면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포기하여 아랍인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에 반발한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연합군이 공격에 나서 제1차 중동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졌으며 처음에는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군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952년
이집트 군 장교인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 1956년 대통령이 됐고 이제 이집트의 왕정은 사라지고 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세르는 영국이 소유하고 있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반발한 영국과 프랑스가 항행을 금지해 분노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해 제2차 중동전쟁이 1956년에 발생했으나 미국의 중재로 1957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고 아랍 민족주의는 나세르를 중심으로 결집됐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를 선제 공격해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둔 제3차 중동전쟁이 발생했고 1971년 나세르가 사망하고 아마르 사다트가 대통령이 되어 수에즈 운하 동쪽에 잃어버린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일어났으며 1981년 사다트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암살되고 무바라크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조직되어 무바라크가 축출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무하마드 모르시가 이집트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세속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 1년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모르시가 축출됐습니다. 2014년 세속 세력의 지지를 받은 LCC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이집트를 이끌고 있으며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된 5천년의 찬란한 이집트 문명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